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오다 이제서야 진심으로 아껴줄 짝을 만나 비로소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예전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는다곤 하지만 저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을 이도 기대서 쉴 어깨도 없었던 터라 더욱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글은 그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적어 내려가 보려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마저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아원 대신 이모의 집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보살핌보다는 눈칫밥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던 이모부가 너무도 무서워 결국 그 집을 떠나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물 곳조차 없던 저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우연히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대어 있을 순 없었기에 누구보다 일찍 세상에 뛰어들어 일을 시작했죠.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놓고 이것저것 알바를 하며 제 손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기대지 못한 세상에서 저는 오직 저 하나만을 믿고 살아야 했습니다. 19살.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저는 에어컨 설치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톤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매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사수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죠. 처음엔 단순한 보조였지만 몇 해를 꼬박 배우고 나니 혼자서도 능숙하게 설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에어컨을 등에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몸도 마음도 단단해졌죠. 하지만 저에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자퇴했으니 자연스레 연락을 이어갈 동창도 전화할 이도 사라졌습니다. 학교 대신 공사 현장을 다녔고 공부보다 돈을 먼저 배웠으니 외로움은 덤처럼 따라왔습니다. 여자를 만나본 적도 한 번 없었습니다. 외모는 그저 그랬고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29이 될 때까지 제 삶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일하고 잠자고. 감정도 욕망도 뒤로 미룬 채 그저 살아내는 데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30이 되던 해, 저는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아주 작은 사무실을 하나 열었습니다. 에어컨 설치와 수리는 이제 저에게 익숙한 일이었고 어느 정도 손님도 늘었기에 조수 한 명을 뽑아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흔히들 에어컨 설치는 여름에만 바쁘다고들 하지만 그건 반쪽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철마다 실외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 경우도 많았고 사계절 내내 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머리를 정리할 겸 사무실 위층에 있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아늑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엔 젊은 여성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단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눈부시게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짧고 단정하게요. 손님은 두상이 예뻐서 어떤 스타일이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목구비도 뚜렷하시니까 투블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투블럭이요? 그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머리잖아요. 전 그냥 평범하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손님도 젊잖아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청년 같으신데 제 눈이 틀렸나요? 저 30살입니다. 대학은 나오지도 못했고요. 30살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그래도 아직 한창이시네요. 저도 대학은 안 나왔어요. 아무튼 손님 머린 저 믿고 맡겨보세요. 사장님의 손끝에 제 머리를 맡긴 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색했지만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어려 보이고 조금은 멋있어진 느낌이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런 머린 처음인데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죠? 제가 괜히 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손님, 어디서 뵌 것 같았어요. 1층 사무실 쓰시죠? 네, 맞아요. 에어컨 설치랑 수리하는 일이에요. 직원도 있고요.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입니다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강조하듯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멋지세요. 하긴, 저도 26에 이 미용실 차렸으니까 조금 빠른 편이긴 하죠. 26이라니, 그 나이에 가게를 차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출 잔뜩 받아서 차린 거예요. 갚느라 등골이 휘는 중이에요. 손님, 우리 통상명이나 할까요? 한 건물에 있으니 얼굴 보면 인사라도 하게요. 저는 김유미라고 해요. 그녀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어색하게 맞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 유미 씨, 이름도 참 예쁘네요. 이름도 예쁘다는 건 혹시 얼굴도 예쁘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얼굴도 예쁘십니다. 저는 이대만이라고 합니다. 대만 씨라 이름 한번 강렬하네요. 이목구비처럼 아주 카리스마 있으신데요? 그날 저는 그저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마음 한켠까지 정리돼 버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와의 대화가 그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고 미용실을 나설 때쯤엔 가슴이 이상하게 간질간질했습니다. 며칠 뒤 유미 씨가 불쑥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에어컨 설치 의뢰라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수줍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왔어요. 아이고, 네, 그럼요. 커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봉지 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저도 봉지 커피 좋아해요. 익숙해서요. 근데 저기 달력에 표시된 거 다 스케줄이에요? 엄청 바쁘시네요. 아, 네. 감사하게도 일이 끊이질 않아요.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요. 와, 대만씨 돈 많이 벌었겠다. 아니에요. 뭐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이에요. 커피 여기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미 씨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출근길마다 제 사무실에 들러줬습니다. 출장으로 나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의 매일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가볍고 웃긴 일상이 오갔지만 어느 날 문득 저는 유미 씨에게 제 지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저 사실 중학교 때 학교 그만뒀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 집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있다가 바로 일 시작했고요. 친구도 기댈 곳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죠. 말을 꺼내고 나니 왜 이렇게 쉽게 말했을까 싶어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유미 씨의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단한 삶을 버텨온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유미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 순간 조용히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죠. 시간이 좀 흐르고 저와 유미 씨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잘 모르고 연애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유미 씨는 그런 저를 알기라도 한 듯 먼저 다가와 리드를 해줬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웃고 나누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5달쯤 지났을 무렵 세상엔 유미 씨만 보였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비로소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미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매일 밤마다 헤어지는 거 이제 그만하자. 그냥 같이 살아버리자. 뭐? 같이 살자고? 그럼 결혼하자는 말이야? 응, 우리 둘 다 초대할 가족도 없잖아. 결혼식은 생략하고 살림만 차려서 조용히 시작하자. 왜? 오빠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싫어?
그 순간 제 심장은 폭죽처럼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하는데 싫을 리가요. 기쁨이 목 울대를 차오르다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싫긴 왜 싫어? 너무 좋지. 하자. 우리 결혼하자.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세상 누구도 안 부러울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럼 내가 오빠 집으로 이사할게. 지금 내 집? 그 좁은 원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신혼집 하나 장만해 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돈 많이 모아뒀거든. 아니야. 그 돈은 아껴둬. 나중에 우리 아기 생기면 그때 이사 가자. 아기?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우리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엄청 예쁘겠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넋을 놓고 우리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유미 집에 가서 짐을 챙겼고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 소박한 시작을 함께 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며 알게 되는 것들이 있듯 저는 그제야 아내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 말했습니다. 자기야, 인사해. 우리 동생이야. 매영,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누나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매영 얼굴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딱 봐도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맞죠? 그래. 나야 뭐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왜 이제야 동생을 소개해 주는 거야? 미리 말해주지.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배다른 남매야. 그래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죠.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면 좋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남은 시간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하면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고 밥도 얻어먹고 때론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기에 사실 저희 부부는 신혼의 밤다운 밤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함 속에도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날은 슬그머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처남, 요즘 뭐해? 한가해 보이던데. 그러자 그는 눈을 번쩍이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영, 전 출퇴근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요.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부동산, 코인, 주식, 기타 등등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꽤 돼서 솔직히 일 안 해도 돼요. 와, 부럽다. 저는 짧게 감탄했지만 속으론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매형은 워낙 성실한 분이라 이런 건 관심 없으시죠? 뭐 그냥 그런 편이긴 한데 대답이 애매하신데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제가 돈 좀 벌게 해드릴까요? 그 순간 마음이 찌릿했지만 곧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리고 유미랑 같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니까 무리한 투자는 못해. 그게 바로 우리 누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매형. 그동안 돈 모아놨다면서요. 딱 타이밍 좋은 매물 하나 있어요. 지방 소도시에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주변 땅값이 폭등할 거거든요. 어때요? 나 믿고 땅 한번 사보실래요? 원금 보장은 제가 꼭 해드릴게요. 원금 보장? 부동산에서 손해나도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말이야? 당연하죠, 매형. 지금 밖에 제 차 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자동차는 명백히 고가의 슈퍼카였고 이 원룸 앞 골목엔 너무 과분한 차였습니다. 저 차도 투자로 산 거예요. 매형, 우리 누나랑 그런 차 타고 멋지게 드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처남의 말은 달콤하고 그럴싸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놓치면 안 될 기회 같았고 당장 통장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 조바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남. 난 내 손으로 번 돈 내 손으로 쓰고 싶어. 확실한 게 아니면 나한텐 아니야. 처남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살짝 얕잡는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남이 아내 앞에서도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투는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지만 그 속엔 못마땅한 기색이 짙었습니다. 아, 누나, 매연 간이 콩알만 해서 어떡하냐? 왜? 우리 남편이 뭐가 어때서? 아니, 내가 투자하라고 권했더니 싫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아, 마치 내가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절대 사기꾼으로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아내는 피식 웃기만 하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그날 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투자해도 괜찮을까? 어? 투자? 뭐 그거야 당신 맘이지. 당신 돈으로 하는 건데 내가 간섭할 일이야? 우린 부부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이 중요해. 오빠, 난 미용실에서 내 수입 따로 있잖아. 당신 덕 보면서 편하게 살 생각은 없어. 다만 당신이 정말 하고 싶다면 난 말리지 않을게. 내 동생이 워낙 똑똑한 애니까 믿어도 돼.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어도 되라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고 아내의 눈빛도 어느새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처남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 매형! 잘 생각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후로 투자 진행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였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1억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한순간에 옮겨졌습니다. 매형, 이거 진짜 기회예요. 땅값이 오르면 기본 3배는 갑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지? 아, 그럼요. 제가 사기꾼처럼 보여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원금 보장이란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에이, 그럴 리 절대 없어요. 설령 망한다 해도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 사비로라도 갚아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미에게 말했죠. 여보, 나중에 이 일 잘 되면 당신 미용실 더 넓고 좋은 자리로 옮겨줄게. 우리 아이 낳고 살 집도 멋지게 마련해보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전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일 때문일까? 집에만 들어오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점점 저와의 잠자리도 피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이잖아. 나 지금 당신 안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아, 좀 꺼져, 징그러. 내가 당신 욕구 해소해주는 기계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미안해, 그냥 잘게. 차가운 말끝에 마음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어지는 투정이 심했습니다. 이 좁아터진 원룸 진짜 찔린다. 옆방 소리 들리는 것도 짜증나고.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아, 신혼집 마련하자니까 당신이 말렸잖아. 우리 아끼면서 살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그땐 그랬고 지금은 다르지.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처남의 투자만 잘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내 미용실도 더 크게 옮길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내년쯤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미용실도 옮겨줄게. 아, 됐어.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고. 하루하루가 짜증이야. 그 후 아내는 자주 미용실에서 자고 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남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 처남이랑 연락해? 아니? 요즘 좀 뜸하네. 뭐 어딘가 놀러 갔나 보지. 야, 아무리 그래도 통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봐. 너무 이상해. 뭐가? 설마 그놈이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투자한 돈이 2억이야.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서 한 번도 보고가 없어. 너무 수상하잖아. 그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나도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리고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피하며 더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고 저는 결국 처남이 말한 땅을 확인하러 직접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 땅요? 여기 주인은 오래된 노인분 한 분이에요. 그분은 30년 넘게 이 땅 지키고 계세요. 팔 생각도 없으시고요. 아, 그쪽 이름으로 된 소유권요? 없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저는 곧장 유미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뭐라고? 당신 지금 내 동생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동산도 가봤고 경찰서에도 갔어. 그놈 이름으로 된 땅 존재하지도 않아. 그래? 그거 참 안 됐다. 안 됐네. 뭐? 그게 끝이야? 그녀는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장 그놈 불러와. 내 돈 돌려받게 해줘.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오빠한테 투자하라고 강요했어? 그냥 당신이 스스로 한 거잖아.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도 책임이 있잖아. 와, 정말 웃기네. 이제 와서 날 사기 공범처럼 몰아가는 거야? 이런 인간이랑 결혼한 내가 미쳤지. 우리 여기서 끝내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되겠네. 이 미용실에서 꺼져. 뭐라고? 당신 그놈이랑 짠 거지? 나 뒤통수 치려고 처음부터. 그딴 망상 알아서 해. 내가 당신 돈 만져본 적 있어? 나 투자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당신이 하겠다고 했잖아. 내 동생은 나랑 피는 섞였어도 마음은 딴 사람이야. 내가 그놈이 사기꾼인지 어찌 알아? 나가! 아내는 등을 돌렸고 저는 미용실 유리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차디찬 말로 등을 돌렸고 믿었던 가족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를 그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심하게 처남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아내는 저와 헤어지겠다고 통보하고 미용실에서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페인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남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처남은 쇠고랑을 찬 채로 조서를 받고 있더군요. 흥분해서 처남의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야 임마, 내 돈 어딨어? 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아직 안 썼다고. 아니라고 말해, 제발. 어이 매형, 그 돈 요긴하게 잘 썼지 뭐. 나 가진 거 없어. 그냥 조용히 빵에 가서 한 1년 살다 나올 생각이야. 뭐야 이 미친놈아? 돈 어디다 빼돌렸어? 당장 내놔. 형사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 돈 제 피 같은 돈이에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란 말입니다. 형사들이 다급히 저를 떼어놓으며 말렸습니다. 이렇게 흥분해봤자 실익은 없다고. 처남에게서 당장 돈을 받아내긴 어렵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저는 민사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은 사라졌고 아내는 제 곁을 버렸고 남은 건 파산 직전의 통장과 깨어진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비극이 단순한 배신에서 비롯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뒤늦게 더 큰 진실을 내게 들이밀었습니다. 처남과 아내, 그 둘의 관계는 형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죠. 아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귀를 의심했지만 금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미야, 설마 너 그놈이랑 그런 사이였어? 같이 짜고 나한테 사기친 거냐고? 야, 그냥 애인 사이였어. 아, 진짜. 그놈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이게 지금 말이 돼?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공사였잖아. 내 돈, 내 인생 다 엉망 만든 거잖아. 아, 몰랐다고 했잖아. 나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받았어. 그게 증거야. 유미, 도대체 넌 어떤 인간이야? 날 사랑하긴 했어? 단 한 번이라도? 참 유치하다. 너 너무 순진해서 잠깐 데리고 살면 좋겠다 싶었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금방 질리더라.
나 같은 여자랑 몇 달이라도 같이 살았던 걸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꺼져. 이 나쁜 인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 돈, 내 인생을 훔쳐놓고 잘 사는 꼴 두고 볼 순 없어. 멍청하긴. 난 무혐의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따질 거면 감옥 간 그놈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 말만 남기고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본 채 미용실을 정리하고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희망마저 잃은 채 술병을 끼고 살아갔죠. 민사소송도 물거품이었고 세상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흐느끼며 걸음을 옮기던 그 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구렁텅이에서 문득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바람에 몸을 맡기려는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꽉 끌어당기며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보세요. 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이렇게 끝장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왜 스스로를 이토록 한심하게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너무 지쳤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아저씨가 간섭할 일 아닙니다. 지나가세요. 이봐요. 나도 이 다리 위에 몇 번이나 섰던 사람이에요. 사기당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나 역시 수십 번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 시절 이겨내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당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대강 짐작은 갑니다. 돈 날리고 사람 잃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맞아요. 나 사기당했습니다. 아내한테 배신당했어요. 다 잃었고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제발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죠. 지금 당장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도 조금만 버티면 바뀝니다.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요.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사발 들이켜야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고요. 이 아저씨가 진짜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내가 죽겠다는데 왜 자꾸 들러붙는 겁니까? 당장 꺼지세요! 제가 다시 난간에 발을 올리려던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때려요?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군요. 그래요. 더 맞아야 깨닫겠네요.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그래, 그럼 해보자, 이 자식아! 술기운에 분노까지 얹힌 저는 어떻게든 저항해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남자에게 몇 대 더 얻어맞고 힘없이 주저앉았죠. 그렇게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그는 저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몸속 깊숙이 뭔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절 살려주셔서요. 자, 이제 약속 하나만 합시다. 다시는 저 다리 위에 서지 않겠다고. 예,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잘못 생각했어요. 아직 죽기엔 이러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살아갈 이유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절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끝까지 갚을 거예요. 그래요. 뭐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수는요. 그게 또 다른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사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이 다시 웃고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 남자의 말은 단순한 충고를 넘어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뼛속 깊이 스며들었고 흔들리던 내 중심을 조금씩 되돌려 놓기 시작했죠. 살아내는 게 복수라는 말.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똥을 밟았다고 그 똥한테 소리 지르고 발길질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향기로워지는 게 결국 제일 좋은 응징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빚만 덩그러니 남은 제게 세상은 참 싸늘하고 냉정하더군요. 결국 사무실은 정리했고 겨우 남은 원룸을 빼 그 돈으로 일부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잔액은 제 목을 조였고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남 밑에 들어가서라도 일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계를 위해 에어컨 수리기사 자리를 알아봤지만 웬일인지 마땅한 자리가 없더군요. 채용 공고도 드물었고 그나마 있는 곳도 경력을 보거나 인맥이 있길 바라거나 저는 맨몸 하나로 거리 위에서 일거리를 찾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며 벽에 붙은 구인 전단만 보고 다녔죠. 그러던 중 어느 오래된 세탁소 앞에 조용히 붙어 있는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 구함,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열심히 가족처럼 일할 사람만 들어오세요. 적힌 문구는 짧았지만 제겐 한 줄기 빛 같았죠.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조수 구하신다고요? 저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써주세요. 허허, 사람 참 시원시원하네. 근데 세탁소 일 힘든데 괜찮겠어요? 저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걸 겪었거든요. 이젠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크게 외치듯 말하니 사장님이 방긋 웃으시더니 바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세탁소 조수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세탁물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이고 젖은 빨래를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고 틈틈이 다림질을 배우고 세제의 종류와 섬세한 세탁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힘만 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 한 벌마다 다른 섬유,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섬세한 기술이었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손끝 하나의 부주의가 옷 한 벌을 망칠 수도 있었기에 매 순간 온 정신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누군가는 하찮다고 여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일이 곧 회복이었고 재건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새 수년이 흐르고 손끝의 감각은 명인의 그것처럼 정교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게 너한테 맡길란다. 난 다른 일 좀 해보려 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저는 세탁소를 맡게 되었고 얼마 후엔 정식으로 인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딱 5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엔 짧고 누군가에겐 긴 시간이겠지만 제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간 달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빚도 다 갚았고 마음속에 박혀있던 상처들도 하나하나 말라갔습니다. 더는 아프지 않았고 더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옷을 정성스레 다려내며 저도 제 인생을 곧게 다려내고 있답니다. 정식으로 제 이름을 걸고 세탁소를 인수한 날, 그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아침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단정히 걸치고 세탁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마치 새로운 햇살이 제 인생을 환히 비춰주는 기분이었죠.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과거의 상처 따윈 잊고 땀으로 정직하게 손끝으로 희망을 다려가며 살겠노라고. 그런데 그 첫 시작을 산산이 부숴버릴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당신 유미? 네가 왜... 아니 설마 아직도 이 동네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던 거야? 넌 사라졌어야 했잖아. 와, 대박.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이네. 5년 동안 어디 처박혀 있다가 여기서 이런 꼴로 다시 마주치냐? 너답다. 진짜 결국 하는 일이 고작 남의 빨래나 주무르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네가 비웃을 자격은 없어. 난 너와 네 내연남한테 인생이 박살났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올라 여기까지 왔어. 세탁소는 나에게 전부인 곳이라고. 아이고 참. 누가 들으면 억 단위로 털린 줄 알겠다. 고작 2억 가지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징징대는 것도 이제 찔리네. 고작 2억? 네 그 한마디에 내 피와 땀, 내 수십 년이 다 무시당하는 거냐? 네 놈들 짓거리로 내 삶이 산산조각 났어. 그런 네가 그걸 고작이라 표현해? 지금이라도 복수해 줄까? 어? 아우, 몇 번을 말해. 난 무혐의야. 내 애인이 그런 거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아니, 법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너 혼자 아직도 과거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냐? 그리고 생각해봐. 네 수준에 나 같은 여자랑 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넌 얼굴도 안 되지, 키도 작지, 가진 거라곤 미련하게 일해서 모은 돈뿐이었잖아. 근데 이젠 그마저도 없지? 입 닥쳐. 이 공간에서 널 더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면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더 나대지 말고 조용히 꺼져. 봐준다니 진짜 웃기네. 너한테 뭘 기대한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 그리고 잊지 마. 나 손님이야. 이거 내 명품 코트야. 비싼 거니까 실수 없이 깔끔하게 드라이 해줘야 해. 알았지? 빨래 아저씨. 전처가 명품 코트를 건네는 손길엔 모멸감이 묻어 있었고 저는 악취라도 나는 물건을 받아든 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던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존재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안에서 목소리가 좀 크던데. 별거 아니야. 이 세탁소 아저씨가 좀 예민한가 봐. 이봐요. 지금 내 아내한테 방금 큰 소리 치신 겁니까? 그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뻐끔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죠.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 남자 역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동공이 흔들리며 숨이 턱 막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아내 옷 드라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네, 드라이 하겠습니다. 내일 찾으러 오세요. 유미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고 제가 놀라서 꼬리를 내린 줄로 착각했겠죠. 입꼬리를 살짝 올린 그 표정,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 눈빛, 그 비웃음이 말이죠. 하지만 그날 제가 전처의 코트를 받아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유미의 남편 때문이었죠. 그 남자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 속에 묻혀있던 상처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포기했던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익은 그림자가 조심스레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낮에 유미와 함께 세탁소에 들어섰던 바로 그 사람. 그가 먼저 조용히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어딘가 조심스럽고도 묵직했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강 다리 위엔 다시 오르지 않으셨군요. 다행입니다. 그날 선생님께서 절 붙잡지 않으셨다면 아마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위로랍시고 쥐어주신 그 몇 장의 지폐, 그게 저한텐 삶의 끈이었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세탁소는 제 겁니다. 전 이곳의 사장입니다. 남자의 눈가에 아주 잠깐 미소가 스치더니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근데 아까 제 아내와 대화하시는 걸 보니 어쩐지 예사롭지 않던데요. 두 분 아는 사이입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날 밤 제 삶을 붙잡아준 은인이었고 지금은 제 인생을 박살낸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도 기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시죠? 한강 다리에서 절 붙잡아 주셨던 그날. 그날 이후 저는 세상과 다시 싸우기로 마음먹었고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선생님을 구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구한다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미 말입니다. 그 여잔 제 전처였습니다. 정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몇 달 연애했고 두어 달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녀가 세상의 전부 같았죠. 저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고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 그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고르고 마치 법정에서 진술하듯 또렷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미의 처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자꾸만 저에게 투자하라고 부추겼죠. 유미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죠. 전 그녀를 믿었어요. 가진 돈을 모조리 쏟아붓고 부족한 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처남이라던 그자는 알고 보니 유미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둘이 짜고 저를 철저히 속였던 거죠. 사기를 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게 한꺼번에 몰아쳐서 전 그날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서요. 은희는 말없이 절 바라봤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 그러나 눈빛은 점점 혼란으로 젖어갔습니다. 그 감정은 결국 그의 얼굴 위에 쓰디쓴 혼란과 슬픔으로 번져나갔죠. 선생님, 그 여잔 지금도 똑같습니다. 겉으론 순하고 예쁘고 다정해 보이지만 속엔 칼날을 감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젠간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 막을 수 있어요. 제 말이 불편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마치 마음속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끌어올리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처남이라는 사람 오늘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같이 리조트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꽤 규모 있는 프로젝트라면서 자꾸 투자를 권하더군요. 그 말에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다시 한번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이 모든 게 예고된 파국이라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돈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민 서류며 계획서 다 가짜예요.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다 짜고 만든 종이장입니다. 한 푼이라도 넘기면 끝장입니다. 아직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말 믿고 한 가지 제안 하나 받아주시겠습니까? 두 사기꾼, 그들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더는 누구 인생도 망치지 못하도록요.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망설임,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에 어지럽게 떠다녔죠. 하지만 제 눈빛에, 제 말에 담긴 진심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믿어야만 한다는 걸 깨달은 눈빛이었습니다. 저희 두 남자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처가 다시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옷을 맡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처의 얼굴엔 긴장과 분노, 그리고 미묘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야, 너 설마 내 남편이랑 아는 사이였냐? 혹시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라도 했어? 말했냐 그거? 아, 그때 왔던 그 어리버리한 네 남편? 뭐 그 사람 말이야? 난 남 인생에 별 관심 없어. 하긴 너처럼 소심하고 눈치 없고 등신 같은 놈이 나설 리 없지. 괜히 아는 척하고 말 꺼냈다간 네 수준이 들통날 테니까. 근데 말이야, 혹시라도 내 남편이 또 찾아오면 그냥 모르는 척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거든? 괜히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 너야말로 제발 내 인생에 얼쩡거리지 마라. 나 지금 무지하게 바쁘거든? 손 하나 놓을 새도 없으니까. 그래. 남의 빨래나 주무르면서 쭉 그렇게 살아. 감히 남의 결혼 생활에 끼어드는 짓 같은 건 하지 말고. 안 그럼 진짜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전처는 마지막 말을 톡 쏘아붙이고는 뾰족한 하의를 꿍꿍 울리며 세탁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참으로 익숙한 눈빛, 익숙한 말투였죠. 전처는 여전히 저를 옛날 그 소심하고 바보 같은 남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엔 그랬죠. 멍청하게 속고 끌려다니고 사랑이란 이름에 헛되이 무너졌던 인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가 믿었던 그 안전한 침묵은 곧 전처 인생을 통째로 덮칠 폭로의 서막이 된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익고도 반가운 제 은인이었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걸 제쳐두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쇠고랑을 찬 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유미와 그녀의 내연남을 내려다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악랄하게 사람을 농락하고 인생을 짓밟던 두 사기꾼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됐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옆에 선 은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예, 대만 씨.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제가 돈을 안 주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결국 유미가 조급해졌는지 직접 나섰더군요. 둘이 짜고 치는 수작을 속삭이던 그 장면 제가 죄다 녹음해 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리고 리조트 계약금 일부를 이체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잡것들 이제 꼼짝없이 갇히게 생겼습니다. 제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전 이렇게 복수에 성공했고 선생님은 사기라는 나락에 빠지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서로를 한 번씩 구한 셈이네요. 대만 씨가 먼저 구해드린 건 나고 나는 또 당신을 지켜낸 거고.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웃으며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쇠고랑을 찬 전처 유미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침까지 질질 흘리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죠. 너희들 한통속이었냐? 이대만,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접근해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하, 진짜. 너 멍청하고 미련한 줄만 알았는데 대단한 척은 또 하네? 유미야, 참 안타깝다. 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근데 말이지, 너 애인 따로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하고 사기친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부끄럽지도 않아? 닥쳐!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내 애인이야. 너희 같은 놈들은 내 껍데기만 안았지 내 속은 한 번도 품지 못했어. 난 처음부터 마음이 거기 있었어. 껍데기든 속이든 너처럼 사람을 도구로 쓰고 돈만 뜯어낸 인간이 무슨 사랑을 운운하냐? 그래, 너희 둘 아주 잘 어울려. 감옥에서 정답게 잘 살아봐라. 참고로 말하자면 네 애인놈은 재범이라 형량이 더 나올 거야. 징역 4년쯤 나올 거라더라. 우리 갈라놓을 순 없어. 감옥에 가도 우린 계속 사랑할 거야. 나와서 꼭 복수해 줄 테니까 각오하고 살아라, 이대만. 네 놈 머리통 박살내버릴 날이 올 거다. 전처의 목소리는 거의 짐승의 비명처럼 날카롭고 어이없을 만큼 절박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죠. 복수?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난 네가 짜고 친 판에 걸려 인생을 잃을 뻔했고 이 형님도 털릴 뻔했잖아. 우리가 복수한 거지, 유미야. 넌 이제 끝났어. 전처는 마지막까지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더는 누구의 마음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전처의 그 요란한 몸짓은 구속영장 앞에선 한낱 연극일 뿐이었고 법은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그녀의 죄를 심판했죠. 결국 전처 유미는 징역 1년 6개월에 내연남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던 날 저와 은희는 조용한 포장마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대만씨,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며 한잔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배! 요즘 세탁소는 잘 되죠? 네, 단골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서요. 쉴 틈도 없이 바쁩니다.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한강다리 위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이런 날을 함께 맞이할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나도 당신 덕에 유미 같은 여자에게 인생 망치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사실 나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착하고 참한 사람이에요. 대만 씨랑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뒷목이 간질간질해졌죠.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술을 마시고 껄껄 웃으며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곁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은인의 여동생이죠. 우리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아 네 식구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님도 얼마 전 재혼을 해서 더없이 다정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한때는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고 다시는 사랑도 믿음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란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죠. 저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의 묵은 옷을 다리고 얼룩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틈틈이 썰밤에 나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조용히 써봤죠. 이 글은 한 달에 걸쳐 틈틈이 쓴 기록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다림질하러 가야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삶의 깊은 밤을 건너고 있다면 제 이야기처럼 당신의 삶도 다시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